건축 리뷰는 5pm. 오늘은 서서울미술관 설계공모 당선작을 리뷰를 합니다. 서서울미술관은 제가 리뷰를 했던 사진미술관처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또 하나의 분관이고요. 금천구의 이 위치에 올해 11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금나래 중앙공원의 중심 길을 경계로 남쪽 부분의 땅이 공모의 대상지였어요. 기존 공원의 내부에 미술관이 들어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20년에 지명 설계 공모가 있었고요. 김찬중 건축가의 더 시스템 랩의 안이 최종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때 공모에는 놀랍게도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우 지아쿤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미술관 후면의 사이트 맥락을 완전히 잘못 읽어서 당선되기는 힘들었어요. 서서울미술관이 당선작으로 발표가 되었을 때 더 시스템 랩의 기존 작품들의 이미지 때문에 의아해한 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대표작은 성수의 젠틀몬스터 사옥이죠. 그런데 사실 시스템 랩의 작품들 중에는 2018년에 완공된 이런 성수의 우란문화재단 건물이나 2020년에 완공된 가로수길의 골목 건물처럼 형태적 스타일을 추구하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사이트 맥락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울미술관 건축은 이러한 작품들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당선작으로 들어가 볼게요. 당선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길쭉한 배치와 함께 지상의 길에서도 훤히 내려다볼 수 있게 처리된 두 개의 메인 전시실입니다. 갤러리 2번, 갤러리 3번이라고 적혀 있죠. 전시실 내부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공모 지침에서 요구했던 3개의 전시실 모두 지하에 배치가 되는데요. 그중 2개를 지상에서도 볼 수가 있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닫아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만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주된 제안이고요. 작품은 기존 공원의 중심 보행로를 따라서 최대한 정면의 공원과 전면이 많도록 길게 배치를 한 점이 특징이고요. 금나래 중앙공원 중심 보행로가 이 블록의 지름길 역할을 해주니까요. 일상적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던 길이라고 해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지상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카페, 뮤지엄샵과 로비, 프로젝트 갤러리, 미니 갤러리 같은 프로그램들을 배열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지하에 놓인 2개의 2번, 3번 갤러리가 이 프로그램들의 사이사이에서 길에서도 내려다 보이도록 처리를 한 거죠. 단면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가고시안, 하우젠워드, 데이비드 스위너 같은 상업 갤러리들은 본질이 작품을 판매하는 쇼핑 공간이니까 전시 공간 전면을 유리로 처리하는 게 거의 문법처럼 되어 있지만 공공미술관에서 메인 전시실을 유리로 해서 거리로 개방을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 부분은 알규잉할 만한 논쟁적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럴 것이 이런 비슷한 제안으로 미국에서 떠들썩했던 사례가 있어요. 제가 바로 떠오른 예시가 2019년 10월에 마무리가 된 딜러스코피디오 렌프로의 모마 익스펜션입니다. 시기상 서서울미술관 공모가 2020년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스템 랩이 이 모마 확장 프로젝트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요. 이 모마 익스펜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2013년에 딜러스코피디오 렌프로를 이 확장 레노베이션의 건축가로 선정을 했고요. 2014년에 확장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보면 첫째는 이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2011년에 모마에서 구입했던 아메리칸 포크 아트 뮤지엄 건물을 완전 철거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고요. 설계한 건축가는 토드 윌리엄스 앤 빌리 취엔입니다. 이 건물이 기존 모마의 서쪽으로 바로 붙어있던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13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다가 이 건물 자체를 건축적으로 수작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요. 이걸 전면 철거해버린다는 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서쪽으로 아메리칸 포크 아트 뮤지엄을 이제 부수고 확장을 하는데 동측으로는 조금 확장을 하고요. 서쪽으로 확장하는 게 메인이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뮤지엄샵을 53번가 쪽으로 붙이면서 지하 썬큰으로 배치를 해서 길에서 이 샵이 쉽게 내려다 보이게 설치를 했고 그리고 스틸 레벨 갤러리 프로젝트 룸을 또 서쪽으로 붙여서 1층에 배치를 하면서 역시 53번가 거리 쪽으로 개방이 되도록 했고요. 이 드로잉을 보시면 스틸 레벨 갤러리 위의 2층의 표시한 부분은 메인 전시 공간의 일부거든요. 여기를 데일라이트 갤러리라고 해서 길거리에서도 올려다보면 내부가 보이도록 유리로 해서 개방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이 발표가 되었더니 이제 전문가들이 진영이 분리가 되면서 이 계획안에 대한 평가가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한 축은 아니 미술관이 애플 스토어냐 또는 가고시안 같은 상업 갤러리냐 이렇게 유리를 사용해서 투명하게 한 방식이 너무 상업적이어서 차분하고 내향적으로 집중해야 할 미술관 공간의 경험을 해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축으로는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가로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도를 많이 높이고 무료인 1층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서 더 개방적인
시대에 맞는 미술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립되는 의견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갈등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재밌는 자료 중에 하나가 2014년에 Failed Architecture에 올라왔던 The Case, MoMA vs. Middle-Aged Man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글을 쓴 미힐 판 이르쉘,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분의 입장은 들로스코필드 램프로의 계획안을 옹호를 하는 쪽이었고요. 이 기사에서는 이 계획안을 비판하는 쪽, 반대 진영의 대표 인물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5, 60대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본인들이 젊었던 시절의 모마의 향수에 빠져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를 못하고 그 향수병으로 이 계획안을 비판을 한다고 저격을 했어요. 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주장이었고요. 이 글 말고도 관련해서 미미 자이거의 이런 디즈니 글이나 패스트 컴퍼니에 올라왔던 쇼너시 페로의 글들도 재미가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겠고요.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계획안의 방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2019년에 이런 파사드로 모마는 완성이 되었어요. 옆길로 좀 샜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마의 확장안이 더 시스템 랩의 서소미술관 작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특히 이 모마의 지하로 배치한 뮤지엄샵 부분의 공간을 여기서는 전시실 공간에 아주 유사하게 적용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한 효과로 당선작의 지상층 전면 부분은 상당히 긴 형태의 미술관이 길을 면에서 딱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투시도상에서 3번 갤러리 뒤쪽으로 보시면 미술관의 후면 정원에까지도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시각적인 개방감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존의 공원 내의 작은 길들을 활용을 해서 동선적으로도 전면 공원과 미술관 후정을 메인 엔트런스 쪽에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이 지상층의 개방감, 전체 공원의 유기적 연결성을 신경을 많이 쓴 작품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의 지상층 개방성이 높기 때문에 부수적 효과로 공원에 큰 공공 캐노피가 하나 생기게 되는 부분도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 바레인관 전시를 리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공공의 차양막은 특히 여름에 공원을 이용할 분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혹자는 이 미술관 전시실 좀 시각적으로 개방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모마 사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미술관 공간을 유리로 개방하는 이슈는 천조국에서도 쟁점이 될 만큼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공공미술관을 만들려고 시도를 한 점은 충분히 가치 있는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흥미로운 어프로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축 작품에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선은 이 미술관의 로비 부분, 메인 엔트런스의 디자인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1층 평면도상에 표시를 해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위치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길을 따라 휘어지는 중심 포인트에 메인 출입구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언급을 하게 되는 이 모마 확장 안에서 결정적으로 굉장히 오픈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한 영역이 1층의 로비 공간입니다. 왜냐면 이 로비 영역이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무료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미술관 내의 직접적인 공공의 거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딜러는 길에서 바로 노출되는 계단과 메인 출입구의 캐노피를 아주 기깔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왜냐? 미술관 거실의 얼굴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서울미술관의 얼굴인 이 메인 출입구와 로비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굳이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은 정면에서 선택지가 주어져요. 우측에 램프를 통해서 지하로 걸어 내려가거나 아니면 좌측에 약간 뒤에 물러나 있는 뮤지엄 사이니지가 붙어있는 저 로비로 들어가서 실내에서 내려가게끔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 로비 입구 앞에는 기둥이 하나 떡하니 서 있고요. 1층의 평면을 다시 보시면 메인 출입구로 접근하는 양방향 모두에서 원형 기둥이 막고 서 있는 형국입니다. 이걸 보니 건축가는 이 우측의 성큰 경사로를 더 메인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디자인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천장에 붙은 공면의 벽체가 접근 방향과 반대 방향 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성큰 부분마저도 굉장히 웰커밍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물러나 있는 로비 영역도 제가 도면을 봤을 때 실내 공간 크기가 8.5m, 8.5m 정도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수치상으로만 봐도 비교적 작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한 미술관의 메인 로비라고 하기에는 투시도상에서 굉장히 옹색한 느낌입니다. 아니 지상층 로비가 진짜 로비가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하 1층 평면도를 보시면요. 세 개의 전시실 사이에 위치한 이 부분이 또 지하의 로비거든요. 직전 투시도에서 봤던 썬큰 부분이 내려오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램프를 타고 내려가 보면 되겠죠. 이 투시도를 보면요. 여기는 제대로 디자인된 부분이 정말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중정의 스케일감, 벽에 설치한 루버, 바닥 재료의 결정, 얼핏 왼쪽으로 보이는 지하 로비 내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미술관의 메인 출입구?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옥상 부분, 저희 방금 살펴본 램프가 이렇게 옥상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설치된 화단과 구조물들은 건축가의 설명에 따르면 미로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 디자인은 기존 공원의 바닥 패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기존 공원의 바닥 패턴이 새로운 디자인에 적용되어야 할 만큼 중요했을까 하는 의문도 우선 들고요. 그래 인정을 하더라도 이 자체를 왜 한 건지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투시도를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요. 차라리 그냥 잘 비워서 아티스트들이 전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야외 전시 공간으로 사용을 하도록 제안을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다 보니 주변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의식을 해서 태양광 패널을 화이트 패널로 설치를 하겠다는 제안은 실제로 잘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시실 설계가 끝난 후에 발표된 이 조감도를 보시면 다행히 미로 정원은 사라졌습니다만 이 시푸른 태양광 패널로 최종 결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낮게 깔았기 때문에 옥상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를 조져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참고로 이 화이트 태양광 패널은 헤르조그 앤 저메론 건축가가 서리풀 수장고 외벽에 적용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다음 살펴볼 것은 후면부인데요. 후면 정원 쪽에서 바라본 뷰를 보시면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이 디자인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점이 부각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경에서 미술관 건물이 저 롯데캐슬 아파트를 강조하는 기단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개공지를 내어준 롯데캐슬을 보내는 리스펙트인가요? 참고로 금나라 중앙공원이 롯데캐슬이 공개공지로 내어준 땅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아파트가 강조되는 게 뭐 그렇게 문제냐. 서울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할 수 있죠. 그리고 건축가는 오히려 이 투시도상에서 아파트와 대조적으로 낮게 깔린 건물의 특징을 강조하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투시도를 봤을 때 마치 의도적으로 미술관 볼륨이 아파트의 시각적 기단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낮게 깔린 것도 물론이고요. 특히나 이 볼륨이 매우 단조로운 수평띠의 형태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중구의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건물을 떠올려 보면 이 건물이 굉장히 낮게 깔리면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건물 후면의 성공회 성당의 시각적 기단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건축적 효과를 굳이 롯데캐슬 아파트를 강조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공원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낮게 깐 볼륨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이트의 또 다른 중요한 맥락인 고층 아파트의 관점에서는 이 극단적인 방식의 효과가 부작용처럼 나타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이트에 따라서는 건물을 극단적으로 낮게 까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건축가는 작품 설명에서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 외부의 수벽이 주변 아파트를 포함한 다양한 건물들을 시각적으로 필터링 해준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정도로 주변 건물들의 모습을 미술관 입장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의아합니다. 다음으로 정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투시도를 보면요. 여기서는 건물 외장재로 선택한 해머드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건축가의 설명에 따르면 건물 외벽은 해머드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을 사용해서 공원의 풍경을 추상적으로 재해석하여 담는 캔버스 파사드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건축가는 이 소재가 갖는 반사의 성질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 맥락에서 끌고 온 벚꽃 기믹도 활용을 한 것으로 보여요. 안양청과 금천구청 쪽에 벚꽃길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반사 소재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건축에서 이 주변 풍경을 반사하겠다는 건축가들의 언급은 거의 대부분 진부한 수법인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리뷰를 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사실 최근에 반사 소재를 활용한 진부하지 않은 사례를 본 적이 있긴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죠. 오사카 엑스포에 설치된 도요 이토의 이 라디언트 햇 작품은 반사 소재를 사용을 해서 하늘과 건물이 만나는 부분을 동그랗게 처리를 했고요. 그 효과로 1970년 오사카 엑스포 때의 태양의 탑을 오마주 해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서서울 미술관에서의 외장재의 선정과 반사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건물의 인상을 쉽게 보완하려는 권모술수처럼 느껴져요.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미술관을 낮게 깔아서 건물의 존재감을 줄이려고 한 것처럼 주변 풍경을 건물이 반사함으로써 건물의 존재감을 최소화하려는 결정이었을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원 소재의 존재감이 너무 크고요. 이 CG설계 완료 후의 투시도를 보시면 반사효과보다는 금속 자체의 물성이 훨씬 크게 느껴지죠. 한편으로는 해머드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자체를 적당한 반사 효과와 함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기에도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건물을 너무 키치한 이미지로 다운시킨다는 인상이 있어요. 심지어 벚꽃의 핑크 때문에 이 키치함이 더 강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건축 작품의 핵심은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시실 2개를 지상에서 시각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장치로 이렇게 막아서 미디어 전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요. 그런데 이 미술관이 당선된 후에 설계 공모가 끝난 후에 시립미술관에서는 이 건물을 미디어 아트 특화로 사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건축 작품에 대해서 진짜 정말 하나도 이해를 못한 헛소리죠. 물론 제가 공모 지침을 확인을 했을 때 뉴 미디어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화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침상에 미디어 아트 특화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뉴 미디어 및 융복합 전시, 영상,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 등 동시대 예술을 포용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시스템랩도 전시실을 열어서도 사용을 하고 닫아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전시 포맷을 고려해서 설계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전시를 미디어 아트를 주구장창 해버리면 전시실들이 거의 항상 닫혀 있겠죠? 그럼 그나마 있을 수 있는 이 건축 작품의 장점을 전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립미술관 관계자님들아, 유리로 다 해놓고 맨날 막아버리면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가 있어. 안 그래도 로비가 조져져 있어서 이 전시실 상부라도 계획대로 개방을 안 하면 잘못하면 정말 폐쇄적인 미술관이 되어버릴 수가 있단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어놨는데 어쨌거나 잘 써야지.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같은 대충 폼나는 이야기 언론에 뿌리지 말고 건축물 한번 잘 살펴봐주고 운영을 잘 해줬으면 해.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서울시민으로서 이렇게 부탁해볼게. 여기까지가 서서울미술관 OPM의 리뷰였고요. 그래서 제 별점은 5점입니다.